반갑습니다. 환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직업상담사 2015년 3회 2차 실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요, 이번 직업상담사의 출제 포인트나 이 경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험에서는요, 상담과 심리학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직업정보론과 노동시장론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 준비하실 때도 상담학 이론과 심리학 이론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를 하시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문제 유형이 많이 조금 평이해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업상담 시험이 전통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쉬워졌다, 평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절대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자신감 갖고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꼭 붙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이함 속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되는 것들이 응용 문제들의 등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이한 가운데서도 기본적으로 단순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심층적으로 통합적 사고를 가지고 이해를 했을 때만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좀 나온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주요 포인트를 가지고요, 시험에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설명 드렸고요,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12년도에도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2회차, 두 번째 기출되는 문제인데요. 이 문항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탁이 제시한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내담자들에게서 나타난 5가지 비합리적 신념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자,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비자발적 실업, 그 다음에 비합리적 신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비자발적 실직을 한다는 것, 비자발적 실업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근로자로 있다가 근로자에서 해고를 당하는 거예요. 정리해고라든지 뭐 이런 상황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실직자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순 암기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암기가 너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실직을 당했어요. 내가 실직을. 근데 그게 자발적인 게 아니라 비자발적인 실직이라는 겁니다. 자, 비자발적인 실직일 때는 분노나 원망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죠? 또 나는 잘했는데 이거는 조직이 잘못됐어 하는 이런 원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박적 사고 또는 끝없는 절망,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에 의해서 비합리적인 신념이, 그런 충격 상황에 의해서 비합리적 신념이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고요. 첫 번째, 자, 실업의 충격 때문에 이러한 실업의 충격, 고통을 다시 받고 싶지 않는 유형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중하고 완벽성을 추구하는 유형이 있는데요. 그런 유형들이 이렇습니다. 완벽한 직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완벽한 직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 탐색 과정에만 온전히 전념해서 다시는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그런 유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만만한 유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돼요? 직업 탐색 기술을 나는 배울 필요가 없다. 왜? 나는 지금 요번에 구직할 때 한 번만 직업 탐색 기술이 필요하고, 그동안 또 나는 예전에 근로자였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난 많이 알고 있다. 이미 근로자였기 때문에 이런 자신만만형의 내담자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직이 되고 난 후에 지나치게 타인에게 의존하는 유형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진로 상담사가 내 직업을 알아서 찾아줄 거다라는 이런 의존형적인
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유형의 내담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강박적 신념을 가진 내담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실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다른 기업에 면접을 제의하고 이력서를 냈을 때 여기서 탈락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나는 끝났다라는 이런 강박적 사고로 갖는 실직자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조심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조심하셔야 될 점은 뭐냐. 한 사람에 대한 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 유형마다 어떠한 생각들이 나온다는 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렵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이 유형별로 정리하시면 쉽게 암기해서 쓰실 수 있으시니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을 위한 3단계 모델 중 탐색 단계와 행동 단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각각 쓰시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부처 하면서 제가 좀 우리 선생님들 암기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부처, 탐, 전, 행. 이렇게 제가 좀 암기 팁을 드렸어요. 그래서 탐은 뭐예요? 탐색 단계죠. 전은 전환 단계. 그 다음에 행은 행동 단계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탐색 단계는요, 자기 개방을 통해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단계다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암기들 하실 거예요. 암기들 하시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키워드들을 뽑아내야 되는지, 어떤 키워드들이 여기 탐색 단계에 이루어지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자,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이라니까 처음에 개인의 자기 개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집단 내에서 나의 개방이 이루어져야지만 어떻게 되죠? 피드백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개방을 통해서 두 번째,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이 일어난다는 거. 그죠? 세 번째, 나는 어떠한 흥미가 있고 어떠한 적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타인에 대한 그래요. 당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라는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포인트 세 가지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서술하시면 되는데, 자, 서술할 때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죠. 예시를 하면, 그죠? 자, 자기 개방이면, 집단 직업 상담이잖아요. 집단 직업 상담. 그러니까, 집단 직업 상담을 통하여, 자, 개인의 자기 개방이 이루어진다. 왜? 이루어져야 할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문장을 만드시면 돼요. 문장을 만드시면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 어려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 뽑아드렸어요. 자기 개방,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그 다음에 피드백. 요 세 가지 키워드 가지고 문장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요령으로 만드시면 되고, 뭐 그게 힘드신 분은 이렇게 세 가지만 쓰셔도 답안으로 측정은 됩니다. 그건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환 단계. 자, 지금 전환 단계 물어본 건 아니었죠? 네, 전환 단계를 물어본 건 아니었지만 전환 단계에서도 포인트를 뽑는다면 자신의 지식을 좀 지울게요. 자신의 지식을 직업 세계와 연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일과 삶의 가치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 요게 포인트예요. 요 세 가지가 같이 나와준다면 되겠죠. 요걸 기술하시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답안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단계, 행동 단계예요. 자, 제가 수업하면서 이제 계속 행동 3종 세트를 말씀드릴 텐데, 행동 3종 세트 간단해요. 자, 우리가 행동을 한다.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가 상담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목표를 세워야겠죠.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를 수립하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나와야겠죠. 이게 세트예요. 3종 세트.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의사결정이 앞으로 가는 거고 어떤 것들은 목표 설정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요건 3종 세트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뭐가 나온다? 행동 나왔으니까 뭐예요? 목표 설정. 자, 이 목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할 행동 계획, 그죠? 이 행동 계획에 대한 의사 결정. 이거는요, 여기 부처의 이 행동 단계뿐만 아니라 상담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응용이 가능한 거야. 이것만 바뀌면 돼요. 의사결정이 앞으로 가면 이게 뒤로 가면 되고. 이해되시죠? 행동이 앞으로 가면 의사결정이 뒤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 툴만 기억하시면 뒷부분은 다 푸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의 모형을 구체화시킨 보딘의 직업상담의 과정을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정신역동적 관점이에요. 자, 우리 포인트 보실게.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그 다음에 보딘. 자, 이 과정을 쓰려니까, 자, 요거는 우리가 정리할 때 어떻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냐면, 보딘은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에서 이렇게 정리했죠. 제가 탐, 중, 변, 그죠? 그래서 탐색은 뭐죠? 탐은 탐색 단계죠. 탐색 단계, 탐색과 계약 설정의 단계. 그 다음에 중은 뭐예요? 중대한 결정. 그 다음에 변은 변화를 위한 노력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 설명까지 들어왔어요. 설명. 그러니까 설명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자, 요거는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탐색과 계약 설정의 단계예요. 탐색과 계약 설정의 단계. 좀 지워지니까 제가 밑에다 좀 쓸게요. 자, 첫 번째가 요건데요. 첫 번째 탐색과 계약 설정의 단계는, 자, 우리 보딘의 우리 이런 문제 풀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얘가 무슨 파냐를 꼭 기억해야 되죠. 정신역동파죠. 정신역동파. 그러니까 정신역동파라는 것은 상담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정신 역동성을 중요한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의 정신 역동성을 잘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그렇죠. 어떤 상담이든 간에 라포 형성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라포 형성이 일어나는데, 라포 형성이 일어난다는 거, 보딘에서 여기서 하는 거는, 자, 라포 형성이 역동성이 끌어내기 위해서 라포가 뭐죠? 친근감과 신뢰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수용적 분위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용적 분위기를 이게 라포 형성이에요. 그죠? 원모한 상담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수용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정신 역동이잖아요. 개인의 역동성을, 그죠?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하고, 그죠?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하고, 이 탐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무엇에 대한 계약이잖아요. 계약이니까 뭐예요? 상담 전략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요 세 가지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 풀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이 키워드들도 못 뽑아내고 문장도 만들기 힘드니까 어려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키워드들을 뽑아내시면, 사실 이제 반대로 연습을 하시면요, 요걸 먼저 쓰고 요 문장을 만드시게 되면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가로로 좀 만들어 봤어요. 가로로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대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의 핵심 결정이라고도 하죠. 말 그대로 핵심 결정, 중요한 결정이라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내담자는 중대한 결정을 통해, 그러니까 간단한 결정이 아니고 중대한 거죠. 왜? 자기의 뭐를 변형시킬 때까지. 어느 거? 그렇죠. 자신의 성격까지 변화시킬 만큼의 중대한 결정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성격을 바꾼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자, 중대한 결정을 통해서 뭐요? 어떤 목표? 어떤 목표? 그렇죠. 직업 목표, 진로 목표, 경력 목표. 어떤 게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격을 변화할 것인지 고민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거예요. 내 성격을 변화시키면서까지 직업 영역을, 직업을 고를 수 있는 대안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내 성격에 맞춰서 직업을 고를 것인지.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를 위한 노력. 내담자는 직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설정한 직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뭐를 확대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아인식과 자기이해. 자, 다시 보디는 무슨 상담이라고요? 정신 역동적 상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 자아에 대한 통찰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기본 이론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왜 이런 설명하는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자신에 대한 통찰, 자기 이해가 바탕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 이해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뭐를요? 변화.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 직업 목표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변화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그 변화는 성격일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부를 너무 암기 위주로 하시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암기하는데 한계가 좀 있다라는 거, 좀 물 흐르듯이 우리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디는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을 체계하면서 직업 문제 진단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직업 문제 심리적인 원인 3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단골 문제죠. 너무 기출이 많이 됐습니다. 뭐 7번, 8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내정이 확진. 그래서 내는 뭐예요? 내적 갈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내적 갈등은 자아 갈등이라고도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부족, 그 다음에 의존성, 그 다음에 확신의 결여,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의 불안.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심리적 문제 유형을 보딘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편한 거 3가지를 뽑아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뭐 썼으니까 5가지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적 갈등은요. 내적 갈등은 개인의 심리적 내적 갈등으로 인해 직업 선택의 문제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실기 요령 중에서 우리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게 되면 문제 풀이가 좀 잘 됩니다.
나중에 이건 본강의 할 때, 제가 본강의 할 때 이 요령들은 좀 수업을 할게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만 쓰고요. 자, 정보의 부족은요. 정보의 부족은 직업 정보의 부족으로 직업 선택 시 문제를 가진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존성은요. 의존성은 정이 아닌 지나치게 타인을 의존함으로 직업 선택에 문제를 가진다. 그래서 뒷부분은 똑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신의 결혼은요, 일정한 어느 정도의 직업에 대한 그 진로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를 선택했으나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신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좀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의 불안은요. 자, 진로 선택은 자신의 선택과 사회적 요구 간의 뭐 충돌 또는 차이로 인해서 불안을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좀 정리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해서 많이 써보시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실력이 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로저스는 내담자 중심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능동적 성향을 강조했으며, 상담자의 능동적 성향이요. 자, 그 다음 패터슨도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은 기법보다 상담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의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내담자 중심 접근법을 사용할 때 직업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3가지 기본 태도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 요렇게 정리했었죠. 자, 1, 무, 공. 그래서 1은 일치성, 무조건적, 일치성, 진실성이죠. 진실성. 그 다음에 무는 무조건적 수용. 그 다음에 공은 공감적 이해.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 생각하기 전에 내담자 중심 상담은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상담자의 태도로 인해서 내담자를 어떻게 해요? 일치화시켜주면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태도가 중요하고요. 자, 이 3가지 태도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 일치성은요, 상담자, 자, 좀 안 보이니까 좀 지울게요. 상담자 자신의 일치성은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 자신의 감정이죠. 감정을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솔한 내담자의 감정
표현을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내담자 스스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내담자가 일치화시켜주고 상담자가 일치화시켜주고 솔직하게 응대해주면 내담자 스스로 자신감을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적 수용할 때, 자, 수용할 때 조건 없이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조건 없이. 자, 아무 조건 없다라는 거는 또 이것도 들어가야죠. 비판하지 않고 요 얘기가 들어가야겠죠. 비판하지 않고 어떤 태도로? 그렇죠. 수용적 태도로 내담자를 존중해 줘야겠죠. 존중해 주면서 받아준다. 이렇게 내담자를 받아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는요. 공감적 이해는 우리가 내담자에 대한 감정을 공감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거는 내담자의 관점에서 마치 내담자인 것처럼 보지만 그것이 값싼 동정이 아닌 무엇? 그렇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담자를 깊이 있게 어떻게 하려고 이해잖아요.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요. 이렇게 키워드만 좀 잡아 놓으시면 키워드를 문장화시키면 이런 문제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충분히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적으로 포인트를 좀 잡아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로저스가 제시한 완전히 기능한 사람의 특징 4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fully function person이죠. 완전히 기능한다 해서. 자, 그래서 제가 아주 멋진 사람을 제가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거침없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이죠? 자, 경실창자자. 이렇게 좀 키워드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경은 뭐예요? 경험에 개방적인 사람. 그래서 뭐 문장 길게 쓰실 때는 뭐 뒤에 말한다 쓰셔도 되고요. 뭐 앞에다 인간은 붙여주셔도 되고. 하지만 이제 일단은 키워드 위주로 수업을 할게요. 제가 판서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니까. 자, 일단은 능동적이고 새로운 경험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래 한번 해보지 뭐 하는 이런 사람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실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 실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또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능동적으로 잘 활용해서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기능한 사람이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당연하죠. 자신을 신뢰해야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인본주의 관점에서 완전히 기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험적으로 인간은 자유로운 사람. 자유롭기 때문에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유로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5가지 경실창자자 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3가지 하라고 했는데 제가 5가지 썼습니다. 자, 요건요. 욕구와 감정의 자각입니다. 그 다음에 신은요. 신체적
자각. 그다음에 어는 언어적 자각이에요. 그다음에 과장은 과장학이에요. 그다음에 비느자는 비느자 기법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암기하실 때는 욕신원 과장님이 비느자에 앉아있네 이렇게 암기하시면 쉽다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먼저 이 문제 푸시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형태주의, 게슈탈트 상담에 대해서 키워드 좀 뽑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형태주의고요. 형태주의다 보니까 얘는 언제? here and now니까 지금 여기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그죠? 지금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상담이든지 기법은 뭐예요? 그 상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담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면 게슈탈트 형태주의 상담의 목적은 뭐예요? 욕구, 개인의 욕구 자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욕구를 자각하기 위한 기법들이 바로 게슈탈트 상담의 목적이고 그 기법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간단해요. 자, 봅시다. 욕구와 감정.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와 감정인데 자, 키워드 뽑아서 넣어주셔야죠. 뭐예요? 현재. 자, 현재는 현상학적이니까 현재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욕구를 자각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설명하셔야 하니까. 자, 신체적 자각은요. 신체적 자각은 자신의 신체적 감각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지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언어적 자각은요. 자신의 감정을 언어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자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과장하기는요. 어차피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러한 표현들, 자각들을요. 자신의 욕구를 과장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지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과장하기는 우리 언어적 표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자, 우리 군대 갔을 때 높은 데서 떨어지잖아요. 높은 데서 떨어질 때 조교가 이러죠. 두렵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장하는 것이죠. 이 과장업으로 통해서 자기 인식을 돕고자 한다. 자기 인식을 돕는다. 자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비의자 기법은요. 자, 빈 의자의 상대를 투사하여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자각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빈 의자에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나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해서 빈 의자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는 이런 기법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 선생님들이 게슈탈트 상담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이런 자각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 요것들이 분리적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욕구와 감정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자신의 신체적 느낌,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것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대상을 두어서 표현하는 것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기출되는 문제들이니까 우리 선생님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진로 시간 검사 중, 시간 전망 검사 중 코틀의 원형 검사에서 원의 의미, 원의 크기, 원의 배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일단요. 이건 원의 의미는요. 원의 의미는 세 가지 원을 말하고요. 시간 차원에서 시간 차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한다. 세 가지 원이 나오는데 내담자의 진로시간 전망에서 과거를 의미하는 원, 현재를 의미하는 원, 미래를 의미하는 원, 세 가지 원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이 세 가지 원 중에서 크게 그려지는 원이 말하는데 시간 전망의 친밀성을 말해요. 친밀성. 그러니까 과거의 원을 크게 그리면 과거적 입장에서 친밀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현재의 원을 크게 그리면 현재의 입장에서 친밀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의 배치. 원의 배치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 차원의 연결 구조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차원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보면요. 네 가지로 돼요. 자, 첫 번째 고립이 있고요. 두 번째 연결이 있습니다. 연결. 그다음에 세 번째 연합. 네 번째 통합이 있어요. 네 가지 유형인데 고립은요. 자, 원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원들이 고립돼서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걸 말하고요. 연결은 이 원과 원이 이렇게 접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연합은요. 어느 정도 중첩되어 교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차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통합은요. 원과 원이 완전히 중첩되어서 통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미래 안에 현재 지향적인 원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현재 원 안에 미래에 있는 원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그려서 보시면은 쉽게 정리가 되시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상호 역할관계 사정의 주요 기법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우리 사정하기, 그러니까 이건 조사하기라는 뜻인데요. 조사. 무엇을 상호 역할관계를 조사하는데 무엇을 조사하든 간에 우리 이 조사하는 기법들은 기본적으로 가져져 있는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슈퍼의 흥미 조사 기법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이런 기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슈퍼의 흥미사정법하고 연결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뭐예요? 자, 질문을 통해 사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역할 관계 그리기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시간 전망의 원을 그리듯이 내담자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작업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개인으로서의 역할 또는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원을 그리게 함으로써 그 동그라미의 역할 관계를 통해서 내담자의 상호 역할 관계에 대한 사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애 계획 연습.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상에서 생애 계획을 연습하게 함으로써 사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지금 2015년 3회 1번 문제부터 9번 문제까지 제가 풀었고요. 뒷부분부터는 이제 심리학 문제라든지 직업정보론, 그 다음에 노동시장론 이런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은선 교수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자,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